반갑습니다. 책임근제보험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책임근제보험은 우리 이제 2차 시험이잖아요.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가 재밌게, 제가 최대한 재밌고 또 그 2차 시험 대비에 적합할 수 있도록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거 100%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거의 다 할 겁니다만 그 중에 이제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건너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고 또 우리 질문란이 있으니까 언제든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게끔 때로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무슨 강의 형식으로라도 답안을 드릴 테니까 그냥 문자로 답 드리지 않아요. 강의 형식으로라도 답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강의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여러분 언제든 우리 그 게시판에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강의는 이 책임근제보험의 기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죠. 책임근제보험 요 교재. 요 교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할 거예요. 안에 있는 이론적인 부분은 다 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다 하는데 이제 반복되는 문제 중에 일부는 빼고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우리 이제 책임근제보험 앞부분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배상책임보험의 개념과 기능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개념과 기능. 여기서는 시험이 나올까요? 어때요? 우린 지금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죠.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험에 나오냐 하면 안 나오겠죠. 특히 이런 기능 같은 것들은 크게 시험에 나올 부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왕 공부를 하는 김에 한 1, 2분 정도만 함께 얘기를 해보자고요. 배상책임보험의 기능은 뭐예요? 좋은 기능이 있죠. 제일 먼저 이제 피보험자를 어떤 경제적 손실을, 그죠? 피보험자의 어떤 경제적 손실, 이러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이니까 원래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게 항상 피보험자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피보험자보다 이 제3자 있죠? 이 제3자인 그 피해자죠. 이 제3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사실 배상책임보험의 핵심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피보험자를 경제적 손실을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제3자를 보호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한편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원활한, 그렇죠? 아주 원활한 어떤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경제사회활동이 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보험이에요. 저는 배상책임보험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지금 현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어떤 금융제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금융이라고 하는 범위를 보험, 증권까지 다 넓게 해석하면 실제 이 배상책임보험 없으면 지금 현 사회가 제대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보험인데 배상책임보험과 보증보험은 실제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원활한 경제사회활동을 갖고 올까요? 얘 뭐냐면 바로 이제 신용을 높이거든요. 그죠? 신용을 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또 여러분 사업하다가 그동안 막 3년, 4년 돈 벌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타인의 혹은 뭐 이렇게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가 불났어요. 그럼 3년 동안 겨우 돈 벌었는데 가게 주인이 있잖아요. 그 건물 주인. 건물 주인한테 내가 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되죠. 그럼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날려먹죠. 자, 그런 것을 막는 이러한 원활한 경제사회활동도 있고요. 또 보험을 통해서 신용이 증대돼서 경제사회활동이 증대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빨리 얘기했어요. 책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배상책임과 보험의 목적이에요. 자, 보험의 목적도 단독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죠? 단독 문제로 나오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상책임 공부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하는 것이죠. 자,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것이죠. 화재보험이라면 화재보험이면 건물인데 일반 화재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목적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죠? 보험의 목적. 그럼 이 배상책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보험의 목적이냐 하는데 여러분 이제 1차 공부 잘 해보셨으면 거기서 뭐라고 하죠? 바로
피보험자의 뭐라고 해요? 전 재산이 보험의 목적이다. 이렇게 배우죠. 공부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 과연 배상 책임의 보험의 목적이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피보험자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관리 중인, 그렇죠? 관리 중인 어떤 특정한 재산, 누구의 재산이에요? 그 제3자 소유의. 예를 들어 우리 배상 책임 보험 중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 보면,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은 뭐예요? 그 주차업자가 남의 자동차를 내가 관리해 주죠? 맡아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피보험자가 남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때 이 관리하는 특정한 남의 자동차, 그죠? 남이 갖고 있는 그 자동차, 이것이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실제 이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다라고 하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이 배상 책임 보험이 그 제3자 배상 책임 보험, 제3자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이냐면 여기 있는 우리 용어대로 하면 제3자 배책이라고 그냥 합시다. 여기 용어 그대로 제3자 배책. 제3자 배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관리 중인 그 제3자의 소유의 특정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보관자 배책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이 1차 공부하실 때는 그냥 요 1번까지밖에 공부 안 했지만 2차 할 때는 이 보관자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예를 들어 창고업자 생각해 보세요. 창고업자가 남의 물건을 뭐해요? 지금 보관해 주죠? 그럼 거기 손해 나면 보험의 목적은 뭐예요? 그 남의 물건이지. 그죠? 그럼 남의 물건, 이것이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만약에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불확정되죠. 전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보관자 배상 책임 보험처럼 보험의 목적이 그 제3자 소유의 특정 재산이다 그러면 얘는 확정되죠. 범위가 확정되죠. 따라서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되냐면 예를 들어 중복보험 이런 거 있죠? 초과보험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 준용할 수가 있게 돼요. 일반적인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이 초과 중복보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워요. 배상 책임의 중복보험은 되죠. 그렇지만 물건에 해당하는 그 초과보험, 중복보험 이런 것들은 적용되기 어려운데 얘는 물건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 사람 소유의 물건이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초과 중복보험이나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손해 이상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약관에 실제 적어 놓기도 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계약상 가중 책임보험이에요. 계약상 가중 책임보험.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은 이제 배상 책임의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배상 책임의 어떤 보험에서의 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 그 계약상 가중 책임보험의 책임 범위라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기본적으로 그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 경우에 이때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상법에서 명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 상법 쭉 보면 배상 책임을 진 경우에 준다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배상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가 배상 책임이냐 하는 거예요.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고, 그죠? 법률상 배상 책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약상 배상 책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죠. 법률상 배상 책임은 또 이 형법 같은 이런 법률이 있고, 그다음 민법, 민사법과 같은 그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상법에서는 이 배상 책임의 범위를 특정하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다 이런 말을 여기 하지 않았잖아요. 719조에. 그죠? 그러면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 배상 책임의 범위는 법률상 배책도 되고, 그죠? 계약상 배책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형법은 국가가 이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 국가와 관련된 법이고, 이 민사법은 그냥 국민들끼리의 흔히 말하는 사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상 책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를 담보해야 하느냐 하면, 배상 책임 보험은 이 민사에 국한한 것으로 보통 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상 책임의 그 담보 범위는 이 법률상 배상 책임이면서 동시에 이 민사와 관련한 그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 형법이나 이런 형벌과 관련된 어떤 아주 예외적으로 뭐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뭐 벌금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담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그 목차대로 보시면, 지금 책의 첫 번째 목차는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한 것이죠. 두 번째는 계약상 가중책임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면 법률상 배상책임 안에 계약상 책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계약을 했는데 마침 그 계약이 법률 내용대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이해되시죠? 법에서 100의 배상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우리끼리 100의 배상 책임을 지는 계약을 해도 계약상 책임이죠. 얘는 계약상 책임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상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상을 따로 빼는 이유는 뭐냐면, 법률상 책임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죠. 이 하얀색 부분이 바로 이 계약상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계약상 책임은 이 부분 있죠. 법률상 책임을 초과하는 부분, 이 부분을 보통 계약상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도 그냥 계약상 책임이라고 하지 계약상 가중 책임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제가 계약상 가중 책임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계약상 가중 책임은 영어에서는 contractual liability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계약상 가중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보다 더 많이 책임지는 부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약상 가중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바로 시험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시험 강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를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시험에 포커스를 두면 나오냐 이거예요. 나와요. 얘는 나올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계약상 가중책임보험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상 가중책임보험에 대해서 쓰면 어떻게 쓰면 돼요? 정의를 내리고, 그죠?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이니까 여러분 2차 시험 대비는 다 해봤겠지만 2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논술식으로 쓰는 거죠. 이 논술식으로 특히 2차 시험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적고, 그죠?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논술 연습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논술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되죠?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그죠?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되는 어떤 근거를 드는 거죠. 보통 논술은. 그런데 우리는 논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암기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험이다 보니까 형식은 비슷하지만 일단 개념을 주는 거예요. 개념을 주고 이 개념과 관련한 것이 어떤 그 기능을 하는지, 어떤 취지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생겼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얘는 왜 있다, 목적이 뭐다 이런 것이고, 얘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을 그 안에다 써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쓸 때는 이제 이거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제 뭐 세부 목차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써주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뭘 써주는 거죠? 마지막에 이것이 실제 우리 보험과 혹은 약관이나 혹은 이 판례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이 적용 사례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틀은 제가 대충 빨리 하는 건데 개념을 적어주고요. 그 개념에 어떤 뒷받침되는 기능이나 취지를 적어주고, 그런데 보통 이것은 하나의 목차로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바로 이제 이 설명 안 하고 바로 이것이 약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보통 이제 약관의 내용을 물으면 그 약관은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왜 있다. 그리고 약관 내용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약관은 실제로 이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눈치 빠른 분은 이미 굉장히 대단한 걸 체크했을 거예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근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주제로 돌아가면 계약상 가중책임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상 가중책임보험은 개념이 뭐예요? 여기 내용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약정에 의해서 타인의 책임을 내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오케이? 약정에 따라서 내가 책임지는 거. 그러면 이 문장을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법률상 나의 책임은 아니지만 계약에 의해서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법률상 내 책임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서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이 된다고요. 오케이? 이걸 계약상 가중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상 가중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내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럼 내가 책임지면 이 내용이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대위 책임이 되는 거예요. 대위 책임. 자, 그래서 여기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대위 책임, 소위 책임 아니에요. 중위 책임도 아니야. 대위 책임이죠. 가끔씩 웃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웃기지가 않죠.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자, 어쨌든 재밌어야 되니까요, 강의는. 그래서 법률상 내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지기로 하는 것을 계약상 가중책임이라고 하고, 이 실제 실무상 어떻게 돼요? 이런 책임을 담보해요. 자, 실무상 1. 원칙적으로는 이런 책임을 담보하지 않아요. 이런 책임. 원칙적으로는 이 책임을 담보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특약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담보하게 되겠죠. 이렇게 특약에 의해서 내 책임도 아닌데 내가 책임질게 하는 특약은 보통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같은 데서 가장 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영업배책에서는 계약상 가중책임이라고 해도 특약으로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의 그 뒤에 특약란에는 뭐가 있냐면 계약상 가중책임 담보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약을 내가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계약상 가중책임 담보 특약이 들어가는 보험은 흔치 않다. 오케이? 그러나 약관엔 다 있다. 약관에는 계약상 가중책임 담보 특약이 다 있어요. 그것을 이제 기업보험이다 보니까 그 현실에 맞게, 기업의 현실에 맞게 우리가 고쳐서 약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배상 책임을 지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배상 책임의 근거는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만 갖고 먼저 할 거예요. 우리 배상 책임은 민사상 배상 책임이죠. 민사상 배상 책임이에요. 우리 민사니까, 우리 형사 아니라 그랬으니까 민사상 배책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민사상 배책 잘 부담하게 될 건데, 이 민사상 배책은 실제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책에서.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민법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고, 이게 먼저 있어요, 여러분.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그대로 불법 행위 책임에서도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배상 책임은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배상 책임이 있고, 또 이제 불법 행위와 관련한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상 책임의 근거 두 개 들어라. 그러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이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오히려 물어보기 쉬워요. 자,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채무를 불이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채무불이행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요건이나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나 이런 거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이 발생 요건이 있는데, 요건은 다음 절에서 아마 제가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그죠? 이 성립요건. 자, 성립요건은 우리가 다음 절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럼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있어요. 그렇죠?
이 채무불이행은 어떤 유형으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책임지느냐. 총 3가지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불완전이행이에요. 불완전이행. 또 하나는 뭐예요? 불이행이에요. 채무. 그럼 이게 되게 쉽죠? 3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불완전이행, 그 다음에 2번째는 불이행, 3번째는 뭐예요?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셋 다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100% 채무를 불이행해도 채무불이행이지만 50%만 채무를 이행해도 채무불이행이고, 원래 오늘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내일까지 했어도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은 이렇게 불완전이행, 불이행, 그리고 이행지체, 이렇게 으로 나뉘죠. 근데 이 불이행을 보통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불이행 뭐 없어 보이니까. 이행불능. 이렇게 하죠. 자, 3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고, 실제 이 채무불이행은 우리 내용이 뭐였어요? 개념 적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라? 이게 보험이나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얘기해야죠.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실무에서. 이 실무에서 채무불이행은 실무에서 적용이 돼요? 예스. 예, 실무에서 많은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우리가 적용이 돼요. 이 실무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보통 계약관계에 있는 어떤 자, 가장 대표적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고객이라거나, 그죠? 아니면 환자라거나, 그러니까 의사의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의 고객, 그리고 근로자라거나. 자, 요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은 실제 우리 그 업장에 와준 고객, 내가 치료하는 환자,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나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거든요. 이 계약관계, 물론 계약은 달라요. 뭐 근로계약이고, 뭐 구매, 매매 계약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계약은 다르지만 계약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해서 내가 이 계약을 충분히 잘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이런 경우에 실무에서는 이런 계약의 직접적인 불이행이 아니라, 그래서 일종의 계약의 부수적인, 이런 계약의 부수적인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서 이 민법상 배상 책임을 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보통 이런 걸로 마법의 키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라는 얘기는 딱 나오면 얘는 민사상 배책이면서 채무 불이행이에요. 얘는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자, 이렇게 해서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 외에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불법행위 책임은 그 자체로 많죠. 채무 불이행은 딱 하나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그 자체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뭐 특수불법행위 책임과 뭐 이런 걸로 나뉘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이 성립 요건은 채무 불이행이나 이 불법행위 책임이나 그놈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안 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민사상 배책이 있고, 또 민사상 배책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법상 배책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민사상 배책을 얘기하지만 특별법상 배책도 있어요. 실제 공부해요? 여러분 2차 과목 중에 자동차 배상 책임보험 특별법 있잖아요. 자배법. 이 특별법을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고, 우리 책임근제에서도 특별법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뭐 화보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중이법도 있고, 엄청 많아요. 재난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런 법에 의해서 담보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이 특별법상 배책은 일반 이러한 불법행위의 어떤 법리를 약간, 요런 법리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보통 적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민법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뭔가 요건을 완화한다거나, 그죠? 피해자를 좀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법상 배책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책에는 관련 문제라고 나와요. 이 관련 문제는 실제 이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서로 경합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예요. 실제 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씩 웃으면서 아줌마 설렁탕 좀 주세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죠? 그 아리따운 이제 종업원께서 오셔가지고 어머 여기 제가 저기 설렁탕 드릴게요 하면서 이 설렁탕을 깨박친 거예요. 가지고 슉, 이게 설렁탕 그릇이에요. 가지고 슉 얼굴에 묻어서 내가 이제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하면 이 사고에 대한 나는 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그쵸? 여기 또 아줌마 있고, 근데 아줌마가 저리 가서 너가 저거 해 이렇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내가 이제 피해자지,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이 피해자로서 내가 어떻게 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냐면, 첫째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아주 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 너 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데 설렁탕 부어버렸니? 하면서 얘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 배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줌마와 이들 관계는 고용관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줌마한테 직접 달라고 또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756조에 의한 민법 특수불법행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아줌마네 그 사업장에 와서 계약을 했죠. 무슨 계약을 했어요? 이 설렁탕 먹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나 돈 주고 설렁탕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설렁탕 먹는 계약을 했을 때 이 주된 계약은 설렁탕 매매 계약이지만 이 부수적인 내용이 뭐가 있어요? 안전하게 설렁탕 잘 먹고 갈 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죠. 그래서 나는 얘한테 또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채무 불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채무 불이행에 의한 그 불법행위 책임은 뭐예요? 안전배려 의무라고요. 그럼 하나의 사고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고에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 그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 3가지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사고에.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나는 어떤 걸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 우선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내가 이걸 하든 이걸 하든 이걸 하든. 대신에 성격은 똑같으니까 결국 이 셋 중에 하나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러한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서로 경합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 같은 경우 우리 책 좀 볼까요? 우리 책 거기 보시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이러한 계약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계약관계 기초에 따라서 채권 성질이 있는데 이 채권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고 또 상계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채무불이행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된다 하는 점이에요. 자, 지금 이거 몇 마디 안 했는데 충분히 우리 시험에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비교해라 하면 이 내용을 비교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경합되면 실제 이 경합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거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시험 나올 만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기본 강의니까 여러분은 빨리 이 강의를 짧은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책 한번 읽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강의를 빨리 한번 들어요. 끝까지. 그리고 책을 다시 보면 잘 들릴 거예요. 잘 보일 거예요. 그 여러 번 보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이번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그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아까 불법행위 책임도 있고 채무 불이행 책임도 있는데 어떤 것이 됐든 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성립 요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1. 그 가해자가 책임 능력 있는 가해자여야 돼요. 가해자가. 그리고 이 가해자의 고의나 또는 과실로 어떤 가해자가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보통 어떤 행위가 되냐면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해서 그 결과 그것으로 인하여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손해가 발생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손해가 나야 야, 이거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책임 능력 있는 가해자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책임 능력 있는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애들 말고 어린 아이들 말고 어른들이 혹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가해자인 경우에 우리가 이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4살짜리 애가 실수로 칼로 찌른 거예요. 어른을. 4살짜리 애가. 칼 갖고 다니다가 과도 들고 다니다가 아이고 재밌다 하다가 사람을 찔렀어요. 그러면 4살짜리 애는 책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책임 능력 없는 가해자한테 걔한테 야, 너 내 손해 배상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혹은 치매 환자가 치매 환자가 정신 오락가락 하시는 양반이 그죠? 그 사람이 누구를 실수로 뭐 찔렀어요. 칼로. 그 사람 괴물이다 하면서 찌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그러한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런 치매 환자한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수 없죠. 내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방금 제가 얘기한 경우에는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사람들, 또 미성년자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에 의해서. 자, 어쨌든 일반 불법행위에서는 일단 책임 능력 있는 가해자가 행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그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의와 중과실을 안 주죠. 하지만 우리 배상책임보험만은 중과실을 담보하죠. 그래서 고의는 안 주니까 일단 고의는 면책이에요. 책임 능력 있는 가해자의 고의는 안 줘요. 그래서 책임 능력 있는 가해자의 과실로. 그럼 여기서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보험에서는 이제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책임 능력 있는 피보험자가 액션을 취했어야 되고 이 책임 능력 있는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생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여야 돼요. 근데 그럼 어지간하면 위법하지. 왜?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죠?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지만 예를 들어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있다고요. 형법 얘기인데 얘는 위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아요. 우리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놨을 텐데 안 해놨네.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긴급 피난이거나 그죠? 뭐 정당 방위거나 뭐 정당 행위거나 자,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긴급 피난이나 정당 방위, 정당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 갖고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당연히 막 전쟁 나가지고 막 피난하고 있는데 우리 그죠? 피난하다가 툭 쳤다고 갑자기 잡고 야, 내 손해배상해 이럴 수는 없다 이거죠. 지금 전쟁 피난하고 있는데 그죠? 정당 방위나 정당한 행위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것 갖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거죠. 지극히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라 이거죠. 그죠?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근데 어지간하면 다 위법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으로 인하여는 뭐냐면 보통 상당 인과관계예요. 아주 이러한 어떤 얘와 관련한 상당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근데 채무불이행도 이 요건이고 불법행위 책임도 채무불이행의 이 요건을 그대로 준용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별거 없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책을 봅시다. 책 보면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책임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능력이 있는 가해자가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갖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자면, 그죠? 조금 더 얘기해보자고요. 책임 능력 있는 가해자가 하는 거, 오케이. 이해된다. 그런데 책임 능력 있는 가해자가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채무 불이행 책임인 경우가 있고, 불법행위 책임인 경우가 있는데, 실제 불법행위 책임은 이거를 이제 고려를 많이 해봐야죠. 더 많이 고려를 해봐야지. 왜? 제가 날 쳤는데 제가 책임 능력이 있는지 봐야지. 그죠? 제가 치매 환자인지, 제가 미성년자인지 이런 거 우리가 따져봐야죠. 그렇지만 채무 불이행은 돈 빌린 놈이 안 갚은 거거든요. 그죠? 돈 빌린 놈은 얘는 보통
얘는 기본적으로 책임 능력이 있어요. 얘는. 왜? 아니, 돈 빌린 놈이니까. 돈 빌린 놈은 당연히 책임 능력이 있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돈 빌린 놈이 돈을 안 갚았다? 그럼 책임 능력 있는 놈으로 일단 고려되는 거죠. 간주된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얘는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불법행위 책임은 얘가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해야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라고 나올 수 있다, 이거 시험에서. 두 번째는 이 채무불이행 그 행위가 이 가해자의 과실에 의해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죠. 이것도 고려해야지. 이 과실인지 아닌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채무불이행도 고려는 해야지. 하지만 얘는 어지간하면 뭐예요? 어지간하면 고의 과실이죠. 왜? 왜 그럴까요? 아니, 돈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어. 그러면 어지간하면 그 돈 갚기로 한 놈의 잘못이죠. 어지간하면. 그죠? 근데 실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봤더니 그 사람이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자동차 사고 같은 게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돈 갚고 안 갚고 하는 채무불이행에서는 어지간하면 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채무불이행 책임을 요건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더 피해자 측에는 유리한 거예요. 오케이? 불법행위 책임은 고려할 게 많잖아요. 근데 채무불이행 책임은 고려할 게 좀 덜한 거죠. 위법하냐? 이것도 어지간하면 위법하지. 그죠? 근데 얘는 둘 다 어지간하면 위법해요. 어지간하면 위법하죠.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상당 인과관계는 똑같고 손해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이 조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과 이 불법행위 책임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책 보면 책임 능력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책임 능력 요건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의과실 행위 보면 고의는 안 준다. 그죠? 그러나 뭐 만약에 우리 자기 책임이지만 만약에 뭐 이렇게 거기 채무자, 피용인 등의 이행 보조자가 잘못한 것도 자기 책임으로 봐준다, 이런 말이 있고, 위법한 행위여야 된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건 어지간하면 위법하죠. 채무불이행 책임은. 그죠? 채무불이행 책임은 어차피 돈을 안 갚은 거니까 어지간하면 위법한 것이다.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손해발생과 또 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뭐 되어 있습니다. 자, 불법행위 책임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죠?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자신의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기 책임주의, 자기 책임의 원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실 책임주의란 말도 들어봤죠? 우린 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이에요. 자기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지니까. 그래서 가해자 자신의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법률상 관계 있는 자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책임지게 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내 종업원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여야 해요.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 그쵸? 근데 어지간하면 과실이 또 이제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과실이 있냐 없냐 잘 따져봐야죠. 자, 위법한 거죠. 위법한 거. 위법한 거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어지간하면 무조건 위법하죠. 돈 안 갚았으니까. 불법행위 책임도 보통 위법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봐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 잘 우리가 보고, 다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1년 나올 만한 주제예요. 좋은 주제입니다. 바로 거기 책에 있는 입증 책임이에요. 거기 보시면 성립요건 입증 책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각주에 보면 이 입증 책임을 구분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대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그 다음에 순서대로 책임 능력이 있는지 입증, 그죠? 그 다음에 위법성 입증, 손해 입증, 인과관계 입증. 입증해 보자고요. 이거 A급이에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이렇게 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있는데
이 입증 책임 이런 거 누구한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고 콱 났어. 자동차 사고. 그럼 누가 일어나요? 피해자가 일어나서 문 열고 나서 아이고 목 아파. 아니 왜 이렇게 운전을 그따위로 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오케이? 많이 들어봤나요? 아이고 목 아파.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해요? 이 말이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입증 책임. 입증 책임. 당신 때문이잖아요. 이걸 누가 입증해요? 바로 이건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피해자. 오케이?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해요? 이거 뭐예요? 피해자가 지금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을 안 갚았어. 그럼 돈을 안 갚으면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 이 사람은 피해자죠. 돈 받을 사람 못 받아버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돈 못 받았잖아. 어차피 얘 때문에 못 받은 거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얘는 고의과실이 없다라고 누가 입증하냐면 가해자가 입증한다고. 가해자. 이게 포인트라고. 그럼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건 나머지 이제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 차이나. 요거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너 때문이잖아요. 이거는 자동차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입증하지만 일반 채무불이행에서는 어차피 너 때문이니까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야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갚은 거야.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가해자가. 채무자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못 갔어. 가지 말래잖아.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시 이후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책임 능력 있는지 없는지. 책임 능력 있는지 없는지는 채무불이행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책임 능력 어지간하면 있거든. 그렇지만 일단 그 책임 능력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당연히 피해자가 입증해야지. 야, 너 책임 능력 있지? 너 정신 똑바로 박혀 있지? 이걸 피해자가 입증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책임 능력 있는지 없는지 피해자가 입증하는데 이 입증할 필요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죠? 맞나? 헷갈렸네. 순서를 잘못 봤구나. 얘기하고 이상하다 했다. 뭐 제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실수를 용납해 주세요. 자, 어쨌든 고의가실은 피해자 입증, 가해자 입증이잖아요. 거꾸로 봤다. 자, 책임 능력 있는지 입증. 책임 능력 있는지 입증. 책임 능력 있는지 입증은 가해자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이거 뭐냐면 일단 너 때문에 다쳤으니까. 방금 한 말 좀 있고 너 때문에 다쳤으니까 야, 돈 갚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나 진짜 책임 능력 없는 놈이야. 가해자가 입증하는 거죠. 나 책임 능력 없는 놈이야. 이렇게. 나 책임 능력 없어. 나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가 않아. 나 미성년자야.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입증하라는 거죠. 헷갈렸어. 자, 위법한지. 그죠? 맞죠? 가해자가 입증하는 거죠.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 위법한 거 아니야. 이걸 입증하라고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어지간하면 위법하다고. 사고 났으니 위법한 거지.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아파. 아저씨 때문에 내가 다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갚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아저씨가 이거 내가 위법한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뭐 예를 들어 지금 긴급하게 그 아주 중요한 뭐 코로나 그 백신을 옮기는 도중이라 지금 어떻게 멈출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가해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가해자가. 그죠? 그 다음에 손해와 인과관계는 다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손해와 인과관계는. 그러니까 손해 관련한 건 다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가지고 너 때문에 손해가 이만큼 났잖아. 이건 다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야.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불법 행위를 기준으로 이거 시험 나오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고의가실은 피해자. 그러니까 야, 너 때문에 손해 났잖아. 다 피해자. 봐요. 너 때문에 어떻게? 너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났잖아. 너의 그것 때문에. 이거는 다 피해자가 입증하고. 그럼 가해자가 아니야. 나 지금 정신 나간 놈이야. 나 미성년자야. 내가 입증하는 가해자. 또 나 이거 어쩔 수 없었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이거 정당방위야. 정당행위야. 이런 것들은 가해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해자가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해자 그 입증 책임이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봐요.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 세 개 있죠.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그럼 채무 불이행은
가해자 있고 피해자는 두 개밖에 없지. 그럼 여러분 피해자 입증에서는 입증 책임 많은 사람이 유리해요? 적은 사람이 유리해요? 적은 사람이 유리하지. 그럼 여러분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가 3개를 입증해야 되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은 피해자가 2개만 입증하면 되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마지막에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돼 있죠?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이런 형식으로 하지만 입증 책임을 전환을 법에 명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하는, 보통 여러분 입증 책임 전환은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두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서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그 입증 책임을 전환하게끔 하는 그런 법 규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입증 책임 전환은 여기 책에서 잠깐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제조물 책임법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의료과실에서도 피해자의 입증을 좀 완화하고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사용자 책임, 공작물 점유자 책임 이런 특수불법행위 책임 있죠? 그런 경우도 입증 책임을 좀 전환시켜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강의는 뭐 이렇게 마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인데 우리가 다음에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